네가 눈높이만 낮추면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리고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잖아. 남들은 다 도와준다니까요. 왜 남들이랑 비교를 해?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부모 부양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봐라. 내가 번 돈이 진짜야. 작게 시작해도 내 힘으로 조금씩 늘리는 재미도 있는 거고. 너도 벌이가 적지 않은데 가정 꾸려서 안정적으로 돈 모으면 집이야 금방 늘리는 거야. 가려는 아파트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난 돈이겠어요? 다들 부모가 사준 거지. 자기들이 벌어서 산 사람도 있겠지. 그게 몇이나 된다고요. 남자라서 집해가야 했다면 네가 좀 더 모았어야 했고. 그게 정 안 된다면 당장 결혼하겠단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좋은 집에선 살고 싶고, 결혼은 하고 싶고, 당연히 부모가 2억이나 되는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집 사는 돈 지원해 줄 테니까 한 달에 최소한 2번씩 같이 식사하고 1년에 한 번 같이 1박 2일 여행하고 제사도 물려받고 그렇게 할래? 네? 무슨 조건이 그래요? 너는 부모가 당연히 집을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자식 도리를 할 생각은 안 했다는 거야? 자식 돌이요? 받았으면 그만큼 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이명구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자식 둘을 독립시키고 나서 온전히 이 씨 부부만을 위해 노후 준비에 힘썼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몸이 아프더라도 좋은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자식들에게 병수발 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잘 지켜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어디 부모 뜻대로만 될까요? 이 씨 부부의 철칙을 아들도 아주 잘 알았지만 막상 결혼할 때가 되자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결혼 지원금으로 2억을 요구하는 아들. 터무니없는 요청에 그동안의 교육은 다 쓸데없던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예비 며느리도 곱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끝까지 보태주지 않자 결혼하면 찾아오지도 않겠다는 아들이 정말 내 아들인가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키워준 것에 감사하긴커녕 가진 것 다 내놓으라며 위협하는 모습을 보니 은행 강도라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냥 순하다고 생각했던 자식도 몇 년을 떨어져 살다 보면 내가 모르는 면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그런 아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되도 않는 협박이었습니다. 연을 끊길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마 했죠. 이 씨는 20대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양가의 한 푼도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해서 신혼 때는 눈물 젖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은 다 추억이라고 생각했고 가정은 화목했습니다. 아내와 착실히 집을 넓혀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 씨 부부는 부모 부양 문제로 한바탕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일로 형제들 사이도 크게 틀어져서 이 씨는 오남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와도 왕래하지 않고 있었죠. 자식이 5이나 되는데 이 씨의 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나머지 형제들이 들고 일어났고 정작 재산을 받은 장남은 입을 싹 닫고 이 씨의 어머니가 자식의 부양이 필요해지자 나몰라라 해버렸습니다. 2차적으로는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하며 애꿎은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었죠. 내가 엄마를 왜 모셔? 돈 받은 사람이 모셔야지. 큰아주버님이 안 모신다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저희는 절대 못해요. 저는 시집에서 10원 한 장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여긴 뭐 받은 사람 있는 줄 알아요? 형수? 엄마 땡전 한 푼도 없다면서?
결국엔 그래도 자식인지라 나머지 형제들이 다달이 조금씩 돈을 모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씨 부부가 근처에 살며 돌보았습니다. 힘든 일이었고 애들도 어릴 때였는데 그 시간을 같이 해준 아내에게 이 씨는 평생 감사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 씨는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나중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게 목표였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를 부양한다는 건 괴로운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100세 시대가 왔다는데 그러면 어쩌면 수십 년을 부모 병수발 들다 젊은 세월이 가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자식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의 큰형님처럼 부모의 평생 재산을 가져가고 등 돌리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온전히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현순애는 결혼할 때 얼마나 지원해 줄 거야? 아, 우리는 결혼할 때는 지원 안 해주려고. 하나도. 그럴 생각인데? 그건 좀 너무 정이 없는 거 아니야? 저희는 그 대신 우리 노후를 단단히 준비해서 나중에 애들한테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느 날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의무와 자식의 도리에 관해서 말이죠. 지인 중 하나가 이 씨 부부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나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도의적으로 부모를 어느 정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도리 아닌가? 그 정도 키워주고 투자했으면? 하지만 이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 내가 키워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양육이었죠. 하지만 성인이 돼서 독립했을 땐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여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단한 부자도 아니니 자식들에게 한없이 퍼주다가는 부모도 자식도 괴로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니까 나는 결혼할 때 지원도 해주고. 나중에 확실히 효도 받아야지. 우린 우리 노후 대비가 먼저야. 이 씨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린 그게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아내도 늘 자식들에게 약한 부모였지만 그래도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겪은 일이 있기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부모를 극진히 병간호하는 세상도 아니었으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챙겨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씨 부부는 자신의 아들, 딸의 심성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 부양이라는 것은 심성과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 괴로운 선택을 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남매 간의 우애가 상하는 걸 보는 건 죽어도 싫었시옵뿐이다. 그래서 아들,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며 키웠습니다. 너희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원하는 공부 마음껏 하게 지원해 줄게. 대신에 졸업하면 그걸로 끝이야. 알지? 알겠어요. 알죠? 졸업하고도 손 벌리면 잘못된 거죠. 맞아. 키들거리는 자식들. 자식이 둘이라 대학까지만 지원하다고 하더라도 돈이 적게 들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 입시까지만 계산을 해도 사교육비가 많이 들었고 둘째 딸은 미술을 해서 아들 못지않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기로 아내와는 진작에 얘기가 끝났습니다. 지원해 줄 때는 아낌없이 해주자 싶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스스로 밥벌이를 하며 살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있는 돈 엄마 아빠 다 쓰세요. 세계여행도 다니시고. 농담처럼 내뱉는 해맑은 아들, 딸의 말이 나중에도 바뀌지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자식이 내 맘 같을 순 없었죠. 이 씨의 아들, 딸은 졸업하고 한동안 알바를 하며 집에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딸도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겠다고 여기저기 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다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분야에서 꽤나 괜찮은 직장에 합격을 했죠. 회사 출퇴근 문제도 있고 이제는 독립해서 살게요. 저도요. 취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 딸은 서로 짠 듯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일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내가 이 씨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으니 이제는 좀 허리 좀 펴고 한숨을 쉬어보나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 씨도 아내도 퇴직할 때가 다가오기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너희 이제 완전히 독립하는 거야. 알고 있지? 네, 그래도 사회초년생이라 목돈은 없을 테니까 방구할 보증금만 2천만 원씩 보태줄게. 그건 나중에 돈 벌고 자리 잡으면 갚어. 갚으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알겠어요. 모르겠다. 몇 년만 기다려주세요. 그 뒤로 아들, 딸은 이 씨에게서 전혀 용돈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신한테도 달라고 안 해? 안 하지. 해도 내가 안 주지. 그래? 기특하네. 착실히 돈도 모으고 있는 것 같던데. 적금 같은 것도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누가? 둘 다. 아내의 말을 듣자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이 씨 부부만 생각해도 되겠다 싶었죠. 그 뒤로도 아들, 딸은 잘 지냈습니다. 이 씨 부부도 자식 걱정은 내려두고 열심히 일하고 가끔은 부부끼리 여행도 다니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살 때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과 가끔 시간이 맞을 때면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니 어쩌면 자식들 뒷바라지 해야 했던 때보다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수 너는 2천만 원 왜 안 갚어? 현지는 갚았어요? 진작 갚았지. 독하네. 독하긴. 약속을 잘 지키는 거지. 딸은 독립하고 2년 만에 2천만 원을 떡하니 보내주었습니다. 그때는 이 씨도 아내도 다소 놀랐습니다. 천천히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오빠도 얼른 드려. 여동생의 말에 아들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씨의 생일에 모인 자식들. 오랜만에 자식들과 넷이서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 시간이 맞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자식들도 연애하느라 바빴고 말이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아들이 웬 종이 가방과 봉투를 건넸습니다. 종이 가방엔 선물이 든 걸 알겠고 봉투는 설마 돈인가 싶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현지랑 같이 용돈 드리려고요. 뭐? 용돈? 네. 50만 원씩 모았어요. 아들의 말에 이 씨도 아내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들 부모님 생신에 용돈 드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멋쩍은 듯 뒷머리를 만지는 아들. 그런 자식들에게 이 씨는 다시 봉투를 돌려주었습니다. 이거 선물만 받을게. 용돈은 마음만 받으마. 받으세요. 매번 드리는 것도 아닌데요. 이거 줄 돈으로 너희 결혼 자금이나 모아. 그건 그거고요. 엄마 아빠는 알아서 잘 벌고 잘 쓰고 있으니까. 용돈 같은 거 안 줘도 돼. 너희만 잘 살아. 그러고는 넷이서 먹은 밥값도 이 씨가 결제를 했습니다. 자식들 독립시키고 더 이상 지원은 않기로 했으니 이 씨 부부 또한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소한 선물은 서로 주고받았지만
이 씨의 환갑에도 용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한 번 한 게 끝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부모 자식보다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 기대지 않으니 실망하거나 서운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차갑게 선 긋는 거 아니야? 이 씨 부부의 얘기를 들은 지인이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설명해봐야 입만 아팠습니다. 아들, 딸도 그런 이 씨 부부의 방침에 착실히 따랐기에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씨 가족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혼 얘기가 오기가 전이었습니다. 저 올 가을에 결혼하려고 해요. 뭐? 올가을? 아들이 33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몇 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기에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보통 1년 정도 준비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결혼을 반대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이 씨가 만난 적은 없지만 누가 됐건 범죄자만 아니라면 반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들어보니 아들이 모아둔 돈이 딱 1억이라고 했습니다. 낮지 않은 연봉과 일한 횟수를 생각하면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인생도 적당히 즐기며 살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쪽 상황을 들어보니 이 씨의 아들은 양반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모아둔 돈 3천만 원에 그쪽 부모가 2천만 원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만 좋다면 그런 건 상관없지. 그런데 어쩐지 아들이 손을 가만히 두지 못했습니다. 뭔가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왜? 무슨 할 말 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모양새가 좀 그래서요. 지혜네는 부모님이 그래도 좀 보태주시는데 저는 하나도 안 보태주신다고 하면 모양새가 왜? 그래도 네가 모은 돈이 훨씬 많잖냐? 그게 적으면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1억 5천으로 신혼집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1억 5천짜리 집을 사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대출 좀 받아서 전세로 일단 살면 되잖아. 전세요?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서요? 놀라는 아들을 보니 이 씨는 더 놀랐습니다. 아들의 저희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 씨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아니길 바랐죠.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그제서야 용건을 꺼내는 아들. 안절부절 못했던 이유가 어려운 말을 꺼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씨의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약속한 거 있잖냐? 알죠? 아는데 그래도 정말로 하나도 안 보태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이지 농담으로 그런 소리를 했겠어. 여태까지 알아서 살라고 그렇게 너희 가르치고 뒷바라지 한 거야. 그래서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받고 일하고 있잖냐. 네가 모은 돈에는 아빠 지분도 조금 있다. 이 씨가 농담을 섞어 가벼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무척 진지하게 받아쳤습니다. 자식 교육은 누구나 시키는 거고요. 요즘에는 결혼할 때 다들 집 살 돈은 보태줘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들은 억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억울해야 할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이 씨 자신인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혜네 형편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그래도 딸 결혼한다고 2천만 원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입장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들에게 결혼 자금을 줄 이유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모님한테도 받지 말고 둘이 모은 돈으로만 해. 아니,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해요?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도 결혼을 못 한다는 거야? 쉽지 않죠. 그러면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 거 아니냐? 아빠, 아들의 인상이 험해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내도 심란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모님이 2천만 원 해주니까 우리도 2천만 원 보태주라는 거야? 아내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도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지. 그럼 너 엄마 아빠한테 보증금 2천만 원 갚을 거 있잖아. 그 돈은 엄마 아빠가 보탠 거라고 쳐. 따지고 보면 네 돈은 8천 모은 거지? 그래도 아들이 모은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씨가 아내의 말을 곱씹고 있었는데 아들이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엄마 아빠는 여유가 있으시니까 저희 집 살 수 있게끔 좀 더 도와주세요. 뭐? 얼마나 도와달란 말이야? 한 2억 정도만. 뒷말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도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자식이 살다가 힘들 때 손을 벌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은 이 씨 부부가 가끔씩 술 한잔 할 때면 하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한 번쯤은 도와주자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살다가 너무 힘들 때, 부모 도움 없이는 도저히 안 될 때는 외면하지 말자 싶었죠. 하지만 1억이 넘는 결혼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2억을 결혼자금으로 보태달라는 건 상황이 무척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은퇴를 했고 회사를 나와서도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고작 10년 정도겠죠. 그리고 살아야 할 날은 앞으로 30년은 생각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당장엔 모아둔 돈이 꽤 있는 듯 보이지만 이 씨 부부 모두 장수한다면 모아둔 돈을 까먹고만 살기엔 넉넉하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대비를 해야 했죠. 그런데 2억이나 달라는 건 이 씨 부부의 수명을 앞당기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2억을 주면 딸에게도 2억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4억이었습니다. 4억을 주고도 짱짱할 수 있을 만큼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딸 교육시키느라 더 젊었을 때는 월급이 줄줄이 샜죠. 하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무작정 서운해했습니다. 네가 눈높이만 낮추면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리고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잖아. 남들은 다 도와준다니까요. 왜 남들이랑 비교를 해?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부모 부양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봐라. 상황이 다르잖아요. 내가 번 돈이 진짜야. 작게 시작해도 내 힘으로 조금씩 늘리는 재미도 있는 거고. 너도 벌이가 적지 않은데 가정 꾸려서 안정적으로 돈 모으면 집이야 금방 늘리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은 봐둔 집이 있다며 여자친구와 함께 그 집을 보러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가 2억을 보태준다고 한들 대출을 피할 수 없는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난 돈이겠어요? 다들 부모가 사준 거지. 자기들이 벌어서 산 사람도 있겠지. 그게 몇이나 된다고요. 이 얘긴 그만하자. 아빠, 아들이 나중엔 이 씨 부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짜로 안 도와줄 줄은 몰랐다. 자식인데 어쩜 이러냐. 그래도 남자가 집도 제대로 못 마련하면 쓰냐. 다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남자라서 집 해가야 했다면 네가 좀 더 모았어야 했고. 그게 정 안 된다면 당장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좋은 집에선 살고 싶고 결혼은 하고 싶고 당연히 부모가 2억이나 되는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집까지 이미 보러 갔었다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도 아내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집 사는 돈 지원해 줄 테니까 한 달에 최소한 2번씩 같이 식사하고 1년에 한 번 같이 1박 2일 여행하고 제사도 물려받고 그렇게 할래? 네? 아내의 물음에 이번엔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조건이 그래요? 너는 부모가 당연히 집을 사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자식 도리를 할 생각은 안 했다는 거야? 자식 도리요? 받았으면 그만큼 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거봐라. 주면 바라게 되고 바라면 원망하게 되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웠으면 능력껏 살아. 결혼도 너희 준비됐을 때 하고 아니면 예산 안에서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던지. 엄마까지 왜 그러세요? 대신 명절에 너희들끼리 여행 가려면 가고 의무감 없이 너희가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 만나고 니들 행복하게만 살아. 제사 그런 거 안 물려줘. 엄마 아빠 대해서 끝낼 거야. 그러자 아들의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난 뒤에도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결혼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여자친구와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이후로 이씨 부부는 매일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다고 이역을 해줄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아들 결혼이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결국 처음 결혼 얘기가 나온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죠. 오빠 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요.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먼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딸이 결혼하겠다는 것도 놀라웠고 아들이 여동생 보고 먼저 결혼하라고 한 것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엎어진 건 아니래요. 어쨌거나 저희가 올 겨울에 하고요. 오빠는 내년에 한대요. 딸의 말에 이씨 부부는 괜스레 긴장이 됐습니다. 딸도 오빠처럼 2억을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남자 쪽은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에 한 푼도 못 보태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외동아들이라 결혼하면 오히려 매달 용돈을 드려야 한다고까지 했죠. 딸의 말에 이번에도 도와달라고 하겠구나 싶어서 머리가 띵했습니다. 진호 씨랑 저랑 모아둔 돈으로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딸은 둘이 모아둔 돈으로 대출 없이 전세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작 결혼 얘기 오갔었는데 목표 금액 모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들어가려는 집이 오래된 아파트긴 한데 수리를 해놔서 그래도 신혼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딸은 정말로 이씨 부부에게 한 푼도 받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도 딸만큼이나 성실해서 둘이 살면 참 잘 살 것 같았습니다. 저희 이렇게 결혼하면 명절이고 뭐고 오지도 않을 거예요. 뭐 자식 노릇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아들이 이씨 부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최후의 통첩인 듯 했습니다. 협박이라도 하는 듯한 말투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돈을 안 주니 이제는 연이라도 끊을 것처럼 구는 아들이 꼭 내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있는 돈 다 쓰라며 웃던 그 아들은 이제 없었죠. 그래. 찾아오지 말아라. 너희가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나도 억지 효도 바라지 않는다. 이 씨의 말에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협박하면 물러설 줄 안 모양이었습니다. 이 씨도 부모에게서 한 푼 안 받고 결혼했지만 그 때문에 부모를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아 키워보니 내 삶을 바치지 않으면 키울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키워준 것에 고마움을 느낄 줄 알았죠. 아들에겐 자식이 없으니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여태 이 씨 부부에게서 받아간 것은 생각도 않고 더 내놓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자식은 이 씨도 필요 없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은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결혼식엔 참석했지만 그 뒤로 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사돈에게도 2천만 원을 받지 않았고 둘이 모은 1억 2천으로 결혼했습니다. 대출도 받아서 여동생보다도 더 번듯해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기에 이 씨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당신한테도 전화 안 했지? 안 했어. 신경 쓰지 말어. 현진에 몇 시에 온대? 3시쯤 도착한대. 왜 여행도 안 간대? 휴가 때 많이 갔다 왔다고. 이 씨 부부는 딸 사위와는 꽤나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가까이 사는 것도 있었고 사위가 무척 살가웠습니다. 정말로 찾아오지도 않고 찬바람 부는 아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희 왔어요. 왔니? 박서방, 오느라 고생했네. 고생은요? 딸 부부는 2년 만에 전셋집에서 나와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둘 다 착실히 산이 금방이었습니다. 이 씨는 속으로 아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떠올리니 씁쓸했지만 이내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오빠 이사했대요. 정말? 아들도 마찬가지로 집을 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전해준 얘기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요. 보증금 필요해서 월세로 갔다던데. 왜? 몰라요. 새언니네 집이 좀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한테 다 말은 안 하는데 좀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텐 연락 없죠?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2년이면 그래도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못하게 살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씨와 아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쩐지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면 모를까 무작정 아들을 도와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연락이 없더라도 좋으니 아들 부부가 잘 살길 바랐습니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갔으면 행복하기라도 하길 바랐죠.